전라북도 익산중앙시장, 이른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춘희국밥의 주방에는 벌써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춘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서 돼지뼈를 넣고 있었죠. 70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을 보며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 국물 하나로 35년을 버텨왔고 두 남매를 대학까지 보냈으니까요. 아이고 춘희 아지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옆 가게 생선가게 사장님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야지 국물 맛이 제대로 나지라. 정춘희의 목소리에는 35년 장사의 자부심이 가득했죠. 그녀가 끓인 국밥은 익산중앙시장에서 손에 꼽히는 맛이었습니다. 돼지뼈를 최소 8시간 이상 끓여내야 나오는 그 진한 육수, 직접 담근 배추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정성껏 삶아낸 수육. 단골 손님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춘희 아짐의 국물은 약이여. 숙취도 싹 가시고. 실제로 춘희 국밥 앞에는 아침 7시만 되면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출근길 직장인들, 해장하러 온 사람들까지. 하루 평균 150그릇 정도를 팔았으니 한 달 수입이 1,500만 원은 좋게 넘었죠. 물론 재료비며 임대료며 공과금을 빼면 실제 손에 남는 건 500만 원 정도였지만 정춘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 그 이후로 정춘희는 혼자 이 가게를 지켜왔어요. 가게 바로 위층에 있는 낡은 2층 집도 그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비록 낡고 삐걱거리는 계단이지만 그녀에게는 평생의 터전이었죠. 그런 정춘희에게 최근 들어 가장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들 최민수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40살의 늦깎이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었죠. 아이고 우리 민수가 말이여. 서울서 좋은 여자 만났다 카더라. 정춘희는 단골 손님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성수동 산다는디 카페 같은 데서 일한다더라고요. 어이구 그럼 세련된 여자제. 그렇지. 사진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 실제로 며느리가 될 윤가희는 36살의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성수동에서 작은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3만 명이 넘는 소위 인플루언서였죠.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매일같이 예쁜 카페 사진, 루프탑 바 사진, 감성적인 인테리어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첫 만남은 민수가 주선한 익산역 근처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정춘희는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 평소 입지 않던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손질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껴보는 떨림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가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겉으로 보기엔 참 괜찮은 여자였어요. 어머, 가희 맞제? 사진보다 더 예쁜 애그라. 정춘희는 기쁜 마음에 가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희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못했죠.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정춘희는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고 가희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던 중 정춘희가 제안했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라요. 우리 가게 국밥도 한번 먹어보고. 그 순간 가희의 표정이 또 한번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 시장이요? 제가 평소에 국밥을 잘 안 먹어서요. 그래도 한번 먹어보면 맛있을 거요. 시장 냄새가 좀 강하다고 들었어요. 저 예민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춘희의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시장 냄새가 강하다니. 물론 시장 특유의 냄새가 있긴 했어요. 삶은 돼지 냄새, 생선 냄새, 김치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 하지만 그건 정춘희에게는 삶의 냄새였고 생계의 냄새였죠. 아, 그라제? 뭐 그럼 나중에. 정춘희는 애써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상처가 남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와 가희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가희가 원래 좀 예민해서 그래요. 나쁜 뜻은 아니고. 알다 알어. 괜찮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춘이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자신이 평생 일해온 이 시장, 이 국밥집이 며느리 눈에는 불편한 곳으로 보였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결혼은 진행되었습니다. 정춘이는 평생 모은 돈 4,500만 원을 아들에게 건넸어요. 결혼식 비용으로 1,000만 원, 전세 보증금 보태는데 3천만 원, 혼수 장만하는데 500만 원.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성수동의 한 웨딩홀에서 열렸어요. 정춘이는 가희의 요청대로 담백한 색의 한복을 입었습니다. 원래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싶었지만 가희가 넌지시 말했거든요. 어머님, 저희 결혼식 콘셉트가 미니멀한데 너무 화려한 색보다는 베이지나 아이보리 같은 담백한 색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라제? 알겠다. 정춘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평생 한 번 아들 결혼식인데 자신이 입고 싶은 옷도 못 입는다는 게 슬펐죠. 결혼식 날 정춘이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신부 측 하객들은 모두 세련되고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성수동 카페 사람들, 인스타그램 친구들, 브랜드 회사 사람들. 반면 정춘이 쪽 하객들은 시장 상인들과 오래된 친척들이었죠. 두 집안의 분위기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신랑 어머님이시래. 아, 시장에서 국밥집 하신다며? 응, 익산 쪽이라던데. 신부 측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정춘희의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후 민수와 가희는 서울 성수동 25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춘이가 보탠 3천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감당할 수 있었죠. 가끔 정춘이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제? 네, 어머니. 잘 지내요. 가희는? 가희도 잘 지내요. 시간 되면 한번 내려오라. 어무이가 국밥 끓여줄게. 아, 네. 시간 나면요. 하지만 민수 부부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였죠. 대신 가희가 가끔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가희 맞제? 잘 지내제? 네, 근데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집 가전제품 좀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가희는 항상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에어컨 교체 비용으로 200만 원, 냉장고 교체 비용으로 300만 원, 소파 구입 비용으로 250만 원. 정춘이는 그때마다 통장에서 돈을 빼서 보냈어요. 비록 허리가 휘청거려도 며느리가 요청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희가 직접 익산으로 내려왔어요. 민수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어서 오라. 많이 기다렸제. 정춘이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국밥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가희는 국밥 그릇 앞에서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죠. 어머님, 맛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몇 숟가락 뜨지 않았습니다. 정춘이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식사 후 가희가 정춘희의 집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댁은 좀 습하네요. 벽지도 오래됐고. 그라제? 워낙 오래된 집이라. 그리고 아래 가게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좀 강해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옷에 냄새가 배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정춘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35년간 지켜온 이 집, 이 가게가 며느리에게는 불결하고 냄새나는 곳으로 보였던 거죠. 아, 그래.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여기 오래 사셨으니까요. 가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편함을 정춘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춘이는 자신의 집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가게에서 올라오는 국물 냄새.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을 통해 본 자신의 삶은 초라했어요. 70살이 되도록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돼지뼈를 끓이고 손님들 상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는 살. 화려한 성수동 카페와는 너무나 다른 삶이었죠. 그날 밤 정춘이는 낡은 2층 집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지켜온 이 공간이 갑자기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부끄러운 시어머니인가?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민수와 가희가 다시 익산을 찾아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가게 문을 닫고 쉬고 있던 정춘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익산 가는 중이에요. 잠깐 뵈러 갈게요. 아이고, 그래? 어머니가 저녁 준비할게. 아니에요, 식사는 괜찮아요. 잠깐만 들를게요. 정춘희는 서둘러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습하다고 했던 게 신경 쓰여서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방향제도 뿌렸죠. 가게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습니다. 1시간 후 민수와 가희가 도착했어요. 가희는 여전히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슬랙스, 그리고 명품 가방 하나. 정춘이는 자신도 모르게 낡은 앞치마를 버서구석에 숨겼죠. 어서 오라. 앉아라. 어머님 안녕하세요. 가희는 밝게 인사했지만 소파에 앉기 전에 손으로 먼지를 살짝 털어내는 게 보였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정춘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님,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얘기? 무슨 일인디? 어머님, 요즘 뉴스 보시잖아요. 독거노인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가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사시면 혹시 계단에서 넘어지시거나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아이고, 나 팔팔하다. 걱정 말어. 그래도 73시잖아요. 저희가 걱정돼서요. 가희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오피스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여기 보세요. 익산역 앞에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보안도 철저하고 관리비도 저렴해요. 평수는 작지만 혼자 사시기에 딱 좋죠. 근데 가게는 저희가 관리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쉬시면 되고요. 정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 가게가 내 전부인디. 여기서 35년을 살았는디. 어머님, 그러니까 더 걱정이에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시는 거 몸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 좀 쉬셔야죠. 정춘이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 가게와 집을 떠난다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좀 더 생각해보자. 어머님, 사실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가희가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소상공인 푸드트럭 지원 사업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요즘 정부에서 전통 음식 푸드트럭 사업을 지원한대요. 신청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푸드트럭? 네, 트럭으로 다니면서 장사하는 거요. 요즘 대세예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트럭 운전도 못하는디. 괜찮아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푸드트럭은 카드 결제도 되고 모바일 주문도 받고 진짜 편해요. 가희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푸드트럭 사진들이 나왔어요. 정춘이는 솔깃했습니다.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신청이 어렵지 않을라나? 아니에요, 간단해요. 여기 서류 좀 보세요. 가희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 어머님 인적사항 적는 란이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붙이고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이게 다인디? 네, 정부 사업이라 간단해요. 나머지 서류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정춘이는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 어려웠어요.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죠. 이거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겠네. 어머님, 그냥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서류예요.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우리가 다 할게요. 그래도 찬찬히 읽어보고. 어머님, 마감이 이번 주까지예요. 늦으면 다음 기회는 내년이에요. 가희가 재촉했습니다. 정춘이는 망설였어요. 뭔가 찜찜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거절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어디다 서명하면 되지? 여기요, 어머님. 여기 X 표시된 곳에 서명하시면 돼요. 정춘이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들었습니다. 서류 곳곳에 X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녀는 하나하나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정춘이, 정춘이, 정춘이. 모두 7군데에 서명을 했습니다. 다 했제? 네, 완벽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곧 지원금 나오실 거예요. 가인은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럼 오피스텔 계약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 주쯤 이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그렇게 빨리? 네, 빠를수록 좋죠.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민수와 가인은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정춘이는 그들이 타고 온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들이 효도하겠다는데 내가 왜 이러나? 일주일 후 정말로 오피스텔 열쇠가 도착했습니다. 익산역 앞 신축 오피스텔 3층 10평짜리 원룸이었어요. 민수가 직접 이사 짐센터를 불러 정춘희의 짐을 옮겼습니다. 엄마, 여기 깨끗하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가게는 당분간 문 닫을 거예요. 푸드트럭 나올 때까지요. 문을 닫다니? 단골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한두 달이면 푸드트럭 나올 거예요.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도 푸드트럭 소식은 없었습니다. 대신 가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가희예요. 혹시 가게 열쇠 있으세요? 가게 열쇠? 왜? 아, 정부 담당자가 가게 상태 확인하러 온대요. 열쇠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정춘이는 의심 없이 가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가희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가게 리모델링 좀 할게요. 푸드트럭 사업 준비하려면 주방 시설도 바꿔야 하고 인테리어도 손봐야 해서요. 리모델링? 돈이 많이 들 텐디. 아니에요. 지원금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 그럼 고맙제. 정춘이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착각이었어요. 한 달 후 정춘이는 시장 아주머니에게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춘희야, 내 가게에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던디. 다른 사람? 누구? 모르겠어. 젊은 여자랑 남자들이 와서 뭘 하더라고. 리모델링 한다 카더라. 아, 그거 내 며느리가 하는 거요. 푸드트럭 준비한다고. 그런데 간판이 바뀌던디? 간판? 정춘이는 깜짝 놀라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얼어붙었어요. 춘희 국밥이라는 간판이 사라지고 성수동 키친이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요. 유리문 안쪽을 들여다보니 내부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낡은 테이블과 의자는 사라지고 세련된 원목 테이블과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네온 사인까지 있었죠. 정춘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희야, 가게가 왜 이란디? 아, 어머님, 걱정 마세요. 리모델링 중이에요. 근디 간판이 왜 바뀌었어? 춘희 국밥이 어디 갔는데?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어 간판을 더 좋아해요. 나중에 푸드트럭 할 때도 좋고요. 그래도 내 이름이. 어머님,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바빠서요. 가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춘이는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35년간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던 그 자리에 낯선 영어 간판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등기소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춘이는 뭔지 몰라 시장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이게 뭔지 좀 봐주시라요. 부동산 사장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게랑 집 명의가 바뀌었네요. 명의가 바뀌다니? 무슨 소리요? 여기 보세요. 소유자가 윤가희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뭐? 그럴 리가. 정춘이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소유자 윤가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등기 원인 증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디? 정춘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어요. 어머니, 혹시 며느리한테 집이랑 가게 증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증여는 본인이 서명해야 하는데. 그 순간 정춘이는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가희가 가져온 그 서류 뭉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라고 했던 그 서류. 자신이 7군데나 서명했던 그 서류 말이에요. 아, 그 서류가. 정춘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푸드트럭 지원 사업이라는 건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가게와 집을 며느리 명의로 넘기는 서류였던 겁니다. 어머니, 빨리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이건 사기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 사장의 말에 정춘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어요. 35년간 지켜온 가게와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그날 밤 10평짜리 원룸에 돌아온 정춘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그녀는 작게 흐느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라나? 창밖으로 익산역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중앙시장 방향을 바라보며 정춘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던 그 가게, 매일 새벽 4시에 불을 켜던 그 주방, 단골 손님들과 웃던 그 자리.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춘이는 원룸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죠. 춘이야, 문 좀 열어봐라. 우리요. 춘이야, 밥이라도 먹어야지. 이러다 큰일 나겠어. 하지만 정춘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35년을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했던 자신이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았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몸에 열이 났습니다. 감기인지 몸살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엄마, 왜 대답이 없으세요? 민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너, 어무이한테 뭔 짓을 한 거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가게, 집, 다 가희 명의로 넘어갔다던디. 아, 그거요. 엄마, 그건 엄마 안전을 위해서. 안전? 내 집을 빼앗는 게 안전이냐? 빼앗다니요.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거죠.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거짓말하지 마라. 간판도 다 바꾸고 가게도 다 바꿔놨다며. 엄마, 그건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한 거예요. 나중에 더 잘 되면 엄마한테도 좋잖아요. 정춘이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효도하려고. 효도? 네가 대학 다닐 때 어무이가 준 돈 2천만 원 기억하냐? 그건 학자금이었잖아요. 차용증이 있다. 네 아버지가 남긴 노트에 다 적혀 있어. 전화 너머로 민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건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정춘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열은 점점 더 올라갔고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아주머니가 관리실 아저씨와 함께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정춘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 춘이야. 빨리 구급차 불러요. 정춘이는 익산중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탈수와 고열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증상이었어요. 의사는 일주일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정춘이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 침대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로 보이는 30대 여성이 어머니에게 물을 떠다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있었죠. 정춘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런 며느리를 못 만났을까? 그때 시장 아주머니 한 분이 병문 안을 왔어요. 춘이야, 정신 좀 차렸제? 오키 언니.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네가 쓰러진다고 시장이 발칵 뒤집혔어. 다들 걱정하고 있어. 오키는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디 말여, 네 며느리 진짜 아니다. 요새 가게에서 네 국밥은 안 팔고 브런치 메뉴 판다며? 한 그릇에 25,000원씩 받는다 카더라. 뭐? 그것도 모자라서 인스타그램에 막 올린다며. 성수동 감성 어쩌고 하면서. 오키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가희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최근 게시물에는 리모델링된 가게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오픈. 성수동 감성을 익산에서 만나다 성수동 키친에서 특별한 브런치를 경험해 보세요. 해시태그 익산 카페, 해시태그 브런치 맛집, 해시태그 성수동 감성. 사진 속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춘이가 35년간 써온 낡은 냄비들은 사라지고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주방 기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화분이 있고 벽에는 감성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게시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과 성수동 루프탑에서 파티 시댁 가족들도 함께해서 더 행복한 하루였어요. 해시태그 가족 파티, 해시태그 루프탑 파티, 해시태그 행복한 순간. 사진 속에는 민수와 가희, 그리고 가희 부모님이 막걸리 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수동 어느 루프탑 바였어요. 게시 날짜를 보니 사흘 전이었습니다. 정춘이가 원룸에서 고열로 쓰러져 있던 바로 그날이었죠. 저 사람들이 내가 죽어가는 날 파티를 했구나. 정춘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키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춘이야,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 저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나는 뭘 어쩌겠어. 변호사 찾아가야지. 시장에 무료 법률 상담센터 있자녀. 거기 젊은 여자 변호사 있는디 진짜 똑 부러진다 카더라. 변호사. 정춘이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평생 법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그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죠. 알겠어. 퇴원하면 가볼게. 일주일 후 정춘이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익산중앙시장 내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2층 작은 사무실에 백하진 변호사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정춘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 부동산 관련 서류, 그리고 가희가 건넸던 서류 사본까지. 백하진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에 서명하실 때 내용을 설명 들으셨나요? 아니요. 며느리가 푸드트럭 지원 사업 서류라고 했어요.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고. 푸드트럭 지원 사업이라고요? 백하진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어르신, 이건 푸드트럭 지원 사업 서류가 아닙니다. 부동산 증여 동의서예요. 그럼 내가 속은 거요? 네, 안타깝지만 명백한 기망입니다. 쉽게 말해 사기죠.
백하진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분이 거짓 정보로 어르신을 속여서 서명을 받았고 그걸로 부동산을 가로챘습니다. 이건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민사 소송으로 원상복구도 청구할 수 있어요. 진짜요? 내가 내 가게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거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더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세요? 정춘이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이것도 도움이 될라나요? 백하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손글씨로 가게 운영 내역, 수입 지출, 그리고 아들 민수에게 빌려준 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2003년 3월 15일 민수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차용. 2003년 9월 20일 민수 생활비 500만 원 차용. 2004년 2월 10일 민수 취업 준비 500만 원 차용. 모두 합치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춘희야, 이 가게는 내 것이여. 내가 죽어도 누구한테도 넘기지 마라. 만약 누가 욕심내면 이 노트를 보여줘라. 내가 증인이 되어줄 테니. 정춘희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12년 전에 남긴 이 메시지가 지금 자신을 구하고 있었어요. 백하진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고인께서 가게 운영권이 어르신께 있다는 걸 명확히 하셨고 아드님에게 빌려준 돈도 기록되어 있네요. 그럼 이걸로 소송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백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이고 노인 학대예요. 절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백하진은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증인들을 확보하고 소장을 작성했어요. 시장 상인들도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춘희 아지매가 35년간 가게 지킨 거 우리가 다 알제. 맞아. 며느리가 들어온 지 겨우 몇 달 만에 다 바꿔놨어. 2주일 후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부동산 명의 원상복구 청구 그리고 차용금 2천만 원 반환 청구 거기에 정신적 손해배상 1천만 원까지 청구했어요. 소장을 받은 민수와 가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익산으로 내려왔어요. 정춘희의 원룸 앞에서 벨을 눌렀지만 정춘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소송을 하세요? 가족끼리 이러시면 안 되죠. 얘기로 풀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춘희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백하진 변호사가 조언했거든요. 어르신, 절대 그 사람들과 단둘이 만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혹시라도 협박당할 수 있어요. 결국 민수와 가인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바로 춘희 국밥이었던 성수동 키친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 아주머니가 정춘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춘희야, 큰일 났어. 네 가게 앞에 지금 사람들이 난리여. 무슨 일인디? 네 며느리가 가게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어. 빨리 와봐라. 정춘희는 서둘러 가게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가게 앞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가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이러세요? 가족끼리 왜 소송을 해요? 가희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효도하려고 했던 건디 왜 이렇게 오해하세요? 정춘희는 실버카를 끌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가희야. 어머님. 가희가 정춘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춘희는 한 걸음 물러섰죠. 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지. 가족이면 왜 내가 쓰러진 날 성수동 루프탑에서 파티를 했냐? 그건 내가 고열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날 당신은 막걸리 잔을 들고 웃고 있었지?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그건 저희도 어머님이 아프신 줄 몰랐어요. 모른 게 아니제. 신경 안 쓴 거제. 나는 시장 냄새 나는 늙은이니까. 어머님, 가인은 당황한 나머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춘이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어머님 보세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정말. 왜 찍어? 증거로 남기려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화내시는 모습. 그때 정춘이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냄새가 너희 전세금 된 거다.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35년간 이 시장에서 돼지뼈 고아서 만든 돈으로 너희 전세금 3천만 원 보탰제. 그 냄새나는 국밥이 너희를 먹여 살렸제. 시장 아주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지. 춘이 말이 맞어. 맞어. 며느리가 너무하네. 가인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녀는 화가 나서 정춘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냄새 때문에 손님들 오기 힘들었다고요. 실제로 리뷰에도 그런 말 많았어요. 낡고 냄새나는 국밥집이라고. 저는 이 가게를 제대로 된 카페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님처럼 낡은 방식이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련된 공간으로요. 정춘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낡았제. 70살 먹은 늙은이고 시장 냄새 나는 사람이제. 근데 그 냄새가 내 인생이었어. 그 냄새로 두 남매 키웠고 이 시장 사람들이랑 35년을 살았제. 그런데 당신은 그걸 지워버렸제. 내 이름도 내 가게도 내 인생도. 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그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히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그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휴, 시장 냄새. 정말 싫어요. 가희가 중얼거린 그 말까지 또렷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동영상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국 뉴스 댓글창에까지 올라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게 가로채고 조롱. 35년 국밥집 며느리가 카페로 바꾸며 시어머니 내쫓아. 댓글들은 가희에게 쏟아졌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시어머니 쓰러진 날 파티했다고. 진짜 최악이네. 저런 사람이 카페를 운영한다고. 절대 안 간다. 가희의 인스타그램에도 악플이 쏟아졌어요. 결국 그녀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익산지방법원 3층 제2호 법정. 정춘이는 백하진 변호사와 함께 원고 측 자리에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민수와 가희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장 상인들이 가득 차 있었죠.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판사였어요. 사건 2025가단 12만 3,456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청구 사건 지금부터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백하진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원고 정춘이는 피고 윤가희에게 명백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고는 정부 푸드트럭 지원 사업이라는 거짓 명목으로 서류를 제시했고 원고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서명했습니다. 백하진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가희가 건넸던 서류 사본, 등기권리증, 그리고 가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출력본까지. 피고는 원고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도 연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날 서울에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족 유기이자 노인 학대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노후 안전을 위해 명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70세 고령으로 낡은 2층 건물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위험했습니다. 노후 안전이라고요? 백하진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고를 10평짜리 원룸으로 이사시켰습니까? 그리고 왜 가게 간판을 바꾸고 영업 형태를 완전히 변경했습니까? 그건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재판장님, 백하진이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원고는 35년간 그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루 평균 150그릇, 월 수입 1,5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사업체였습니다. 그런 가게를 피고가 임의로 브런치 카페로 바꾼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판사가 가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윤가희 원고에게 서류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습니까? 가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푸드트럭 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건 어머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 구조 개편이라고. 거짓말입니다. 정춘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재판장님, 저 사람은 분명히 푸드트럭 지원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3천만 원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명한 겁니다. 원고 앉으십시오.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지만 정춘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모릅니다. 근데 저 사람은 그걸 이용했어요. 제가 모르는 걸 알면서 일부러 복잡한 서류를 가져와서 속인 겁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하십시오. 백하진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낡은 노트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원고의 고 남편께서 남기신 가게 운영 일지입니다. 여기에는 가게의 모든 수입과 지출,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하진은 노트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어요. 고인께서는 이 가게는 춘희의 것이다. 누구에게도 넘기지 말라고 명확히 적어두셨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원고 개인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법적 효력이 없는 개인 일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백하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가게 사업자 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사업자명은 정춘희로 되어 있고 등록일은 35년 전입니다. 고인께서 살아계실 때도 사업자는 원고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출하겠습니다. 백하진은 차용증 사본을 내밀었어요. 피고의 남편, 즉 원고의 아들 최민수는 대학 재학 중 원고에게 총 2천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이는 고인께서 꼼꼼히 기록해 두셨고 한 번도 상환된 적이 없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가희가 그를 쳐다봤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최민수, 이 차용 사실을 인정합니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학자금이었고 부모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것은 빌린 것입니다. 증여가 아닙니다. 백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평생 모은 돈을 아들의 교육과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증인 신문도 진행되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차례로 증언석에 섰습니다. 정춘희 씨가 35년간 가게를 운영한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제일 오래된 국밥집이에요. 며느리가 가게를 인수한 후 변화가 있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밥은 안 팔고 비싼 브런치만 팔아요. 단골 손님들이 다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정춘희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정춘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정춘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의 시장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재판장님, 정춘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손으로 35년간 국을 끓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돼지뼈를 삶았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땀이 비 오듯 흘렀고 겨울에는 찬물에 손이 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밀었어요. 이 손으로 우리 민수를 키웠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 손으로 시장 사람들을 먹였고 단골 손님들에게 위로를 줬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장 냄새가 난다고 국밥 냄새가 역하다고. 정춘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제 인생이 냄새나는 인생이라는 게,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게, 그게 제일 슬펐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압니다. 그 냄새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그 냄새가 우리 민수를 살렸고 저를 지켜준 냄새라는 걸. 그 냄새를 지워버리겠다고 집을 빼앗고 가게를 빼앗은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춘희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무이 국밥 먹고 컸제. 그 국밥이 역겨웠냐? 그 냄새가 부끄러웠냐?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가게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 집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에서 국밥을 끓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정춘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은 2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지역 신문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윤가희는 원고 정춘희를 기망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편취했음이 명백하다. 푸드트럭 지원 사업이라는 거짓 명목으로 서류에 서명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이다. 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고령임을 이용하여 법률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했다. 이는 노인 학대에 해당하며 가족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판사는 계속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피고 윤가희는 익산시 중앙동 소재 상가 건물 및 2층 주택의 소유권을 원고 정춘희에게 즉시 이전할 것.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어요. 둘째, 피고 최민수는 원고에게 차용금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상환할 것.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셋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할 것.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정춘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백하진 변호사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이겼어요. 가게 되찾으셨어요. 시장 사람들이 법정 밖으로 쏟아져 나와 정춘희를 축하했습니다. 춘희야, 잘했어. 우리 춘희가 해냈어. 정춘희는 그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가게 앞에는 다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수동 키친이라는 간판이 내려가고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춘희 어묵 국밥 삶은 더 진해지고 사람은 더 따뜻해지다. 정춘희는 가게 내부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세련된 원목 테이블은 그대로 두고 주방만 예전처럼 바꿨어요. 오히려 더 깔끔해진 느낌이었죠. 그리고 메뉴에 새로운 것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어묵 국밥이었어요. 예전 국밥에 어묵을 더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맛이죠. 첫 영업날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섰습니다. 단골 손님들뿐 아니라 뉴스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춘희 할머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저도요. 정춘희는 분주히 움직이며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70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익산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라디오요? 나 같은 사람이? 네, 할머니의 삶, 그리고 국밥 철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일주일 후 정춘이는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그녀는 떨렸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할머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PD가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익산중앙시장에서 35년간 국밥집을 운영하신 정춘희 할머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춘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으셨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냥 제가 옳다고 믿는 걸 지키고 싶었어요. 제 가게, 제 인생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시장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정춘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70년을 살면서 이루어낸 게 고작 이런 냄새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는 압니다. 이 냄새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는 걸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 냄새는 삶의 냄새입니다.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뼈를 고는 사람의 냄새요. 손님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내놓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의 냄새입니다. 이 냄새가 제 두 남매를 키웠고 이 시장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죠. 라디오 방송국 전화선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청취자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대요. 방송이 끝난 후 전국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KBS 아침마당에서 출연 제의를 한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춘희는 서울까지 올라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계기로 춘희 어묵국밥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프랜차이즈 하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요? 네, 춘희 어묵국밥을 체인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살려서요. 정춘희는 고민했습니다. 백하진 변호사와 상담도 했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어르신. 계약서만 제대로 검토하면 됩니다. 6개월 후 춘희 어묵국밥 첫 번째 체인점이 전주에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년 동안 전북 지역에만 5개 지점이 더 생겼어요. 정춘희는 각 지점을 돌며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국물은 최소 8시간 끓여야 해요. 서두르면 맛이 안 나죠. 김치는 직접 담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판 김치하고는 맛이 달라요. 그리고 손님한테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거니까요. 젊은 직원들은 정춘희의 말을 경청하며 메모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춘희는 단순한 사장이 아니라 인생 선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춘희가 고개를 드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어무이. 민수는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춘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뭐 하러 왔냐? 어무이. 용서해 주세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어요. 일어나라. 창피하게. 아닙니다. 제가 어무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빌어야 합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희하고는 이혼했습니다. 차용금도 갚겠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이래서 꼭 갚을게요. 그리고 어무이 가게 일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저도 이제 국밥 끓이는 법 배우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정춘희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원망스러웠던 아들이었지만 결국은 자신이 낳은 자식이었어요. 일어나라, 민수야. 어무이. 국밥 끓이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한다. 할 수 있겠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무이. 하겠습니다. 알겠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라. 근디 월급은 없다. 빚 갚을 때까지는.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춘이는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익산중앙시장 춘희 어묵국밥 본점. 정춘이는 주방에서 국물을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이고 삶은 돼지 냄새와 김치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 냄새 속에서 민수가 배달 오토바이에 국밥을 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조심해라. 정춘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물 맛을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36년째 끓이는 국물이었지만 여전히 매번 새로운 맛이었죠. 라디오에서 PD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이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냄새입니다. 정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냄새였습니다. 땀의 냄새, 노력의 냄새,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였으니까요. 가게 앞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춘희 어묵 국밥 삶은 더 진해지고 사람은 더 따뜻해지다. 그 아래로 새로 붙은 작은 팻말이 보였어요. 창업주 정춘희 36년 전통의 맛. 정춘이는 미소 지으며 다시 국물을 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그 김 속에는 그녀의 지난 71년이 녹아 있었어요. 고통도 배신도 상처도 있었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자신의 냄새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녁 6시 퇴근길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묵국밥 2인분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정춘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오늘도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국밥을 끓이고 어묵을 썰고 김치를 덜어내고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36년 세월이 만든 예술이었습니다. 민수가 배달에서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그래라. 근디 너무 힘들면 쉬어도 된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정춘이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춘희와 민수는 나란히 앉아 남은 국밥을 먹었어요. 어머니, 맛있습니다. 그래? 네, 정말이요.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정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맛이었어요. 자신이 지켜온 맛, 자신의 인생이 녹아있는 맛. 이 맛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이겼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그 김 속에는 용서와 화해의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밤 10시 정춘이는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처럼 삐걱거리는 계단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자 시장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곳곳에 불이 켜져 있고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정춘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여보, 나 해냈어요. 우리 가게 지켰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춘이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돼지뼈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손님을 맞이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삶이, 이 냄새가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익산중앙시장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춘희 어묵 국밥의 간판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정춘희의 살처럼 힘들고 고된 시간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말이죠.